산 입구로 향하는 도로는 오래된 흉터처럼 좁고 굽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배낭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핸들 위로 굳게 올라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차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산의 능선은 예전보다 더 어둡고 두꺼운 숲에 덮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발길이 줄어든 탓인지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더 가까이 밀려와 있었어요. 태호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예전에 연구소 차량들이 돌아다니던 비포장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바퀴 아래에서 자갈이 튀는 소리가 탁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반가우면서도 죄책감을 자극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길도 아직 그대로군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길 옆으로 세워진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노란색 금속판이 눈에 띄게 서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출몰 주의라는 굵은 글자가 검은 테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군부대 합동관리구역이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습니다. 태호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린 뒤 그 표지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차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한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에어컨도 꺼진 상태에서 차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은근하게 들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선 의미를 품고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무릎 관절이 굳어 있었는지 작은 소리가 나며 저릿하게 당겼습니다. 그 사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몸에도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 문을 닫으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한때 연구원들과 보조 인력들이 오가던 임시 주차장은 잡초와 키 큰 풀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바닥의 흰색 주차선은 거의 지워져 윤곽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작은 관리소 건물도 창문이 깨지고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녹슨 간판에는 흐릿하게 야생동물 관찰센터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지만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태호는 관리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며 바람에 약간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만지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관리소 옆에는 예전에 자신이 설치했던 안내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늑대의 생태를 설명하던 그림과 글자는 햇볕과 비를 오래 맞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판 아래쪽에 작게 붙어 있던 글귀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이 산과 늑대는 이곳을 지켜나갑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작 지켜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쓴웃음이 입가에 조금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배낭을 어깨에 맸습니다. 배낭 속에는 간단한 장비와 응급약품,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10년 전 늑대들을 돌보며 기록해 두었던 관찰일지였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한 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산길 초입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 묵혀온 먼지 냄새가 아닌 젖은 흙과 나무, 낙엽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흘러들어 바닥에 얼룩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군데군데 노랗게 마른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 전의 기억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어린 늑대들의 울음과 자신을 따라다니던 호기심 어린 눈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위로 떠나던 날의 풍경이 겹쳐지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서둘러 짐을 꾸리던 손, 다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키러 왔네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산길을 계속 올랐습니다. 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길은 예전에도 험했지만 지금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비와 눈이 길을 여러 번 깎아내린 듯 패인 곳이 많았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 곳에서는 건너뛰거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온의 바지는 흙에 묻고 신발에는 진흙이 엉겨 붙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멈춰 서 있을 때마다 주변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덩굴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나뭇가지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이 정도로 조용할 리가 없는데요.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숲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외에는 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짐승들이 남기곤 하던 발자국이나 배설물의 흔적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 산 전체가 어떤 주인을 위해 조용히 비워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산길이 조금 더 가팔라지는 지점에서 태호는 눈에 익은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표시를 해두었던 커다란 참나무였습니다. 그는 나무줄기 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줄기 한가운데에는 칼끝으로 조심스레 새겨두었던 작은 표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영역이었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예전 늑대 우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곳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흙길 위에 이상한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여러 겹의 발자국이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모양은 모두 늑대의 발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작은 것, 중간 크기, 그리고 유난히 큰 발자국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허리를 굽혀 그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흙이 눌린 깊이와 방향을 보아 최근 며칠 안에 지나간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발자국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늑대들이 일정한 경로를 정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군요. 많이도 늘었네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발자국 줄기를 따라 몇 걸음 더 가자 흙길 가장자리에 찍힌 큰 발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자국들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발가락의 배열과 발꿈치 모양이 유난히 분명했습니다. 태호는 그 자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발자국을 10년 전 자신 곁을 떠나지 않던 작은 새끼 늑대의 모습과 연결했습니다. 아직 몸집이 작아 다른 늑대들에게 밀리던 새끼,
검은 털이 유난히 짙어 흑연이라고 이름 붙였던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큰 자국이 그 흑연의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라면 잘 버텼네요. 태온의 목소리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곧 불안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늑대가, 이렇게 큰 무리가 이 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인간과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산 입구의 경고 표지판과 군의 이름이 들어간 문구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산 주변 실종 소식도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10년이 갑자기 무게를 만들어 어깨 위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배낭끈을 한 번 더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가 낮게 말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숲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낙엽 위로 새로운 낙엽이 포개져 두툼한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온이 그 위를 밟을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등 뒤 피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분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숲은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나무들만이 제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약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야 바깥 어딘가에서 낮고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태온의 귀는 그 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며 숲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늑대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와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기억해온 존재가 있다면 어딘가에서 반응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몸을 돌려 위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산에서 예전 늑대 우리가 있던 자리까지는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그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허물어진 우리, 잡초만 무성한 공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늑대 무리의 새로운 중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오래 기다린 약속을 이제야 이행한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여러 쌍의 눈동자가 조용히 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직 그 눈빛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 입구로 향하는 도로는 오래된 흉터처럼 좁고 굽어져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수석에 놓인 낡은 배낭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핸들 위로 굳게 올라간 손가락이 떨리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차 앞유리 너머로 보이는 산의 능선은 예전보다 더 어둡고 두꺼운 숲에 덮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발길이 줄어든 탓인지 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더 가까이 밀려와 있었어요. 태호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예전에 연구소 차량들이 돌아다니던 비포장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바퀴 아래에서 자갈이 튀는 소리가 탁탁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반가우면서도
죄책감을 자극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길도 아직 그대로군요.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지만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산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길 옆으로 세워진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노란색 금속판이 눈에 띄게 서 있었습니다. 야생동물 출몰 주의라는 굵은 글자가 검은 테 안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군부대 합동관리구역이라는 작은 글씨도 보였습니다. 태호는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린 뒤 그 표지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군요. 떨리는 목소리가 좁은 차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한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에어컨도 꺼진 상태에서 차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은근하게 들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소리였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선 의미를 품고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무릎 관절이 굳어 있었는지 작은 소리가 나며 저릿하게 당겼습니다. 그 사이 10년이라는 시간이 몸에도 마음에도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차 문을 닫으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한때 연구원들과 보조 인력들이 오가던 임시 주차장은 잡초와 키 큰 풀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바닥의 흰색 주차선은 거의 지워져 윤곽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작은 관리소 건물도 창문이 깨지고 지붕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녹슨 간판에는 흐릿하게 야생동물 관찰센터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지만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태호는 관리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삐걱거리며 바람에 약간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쪽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만지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관리소 옆에는 예전에 자신이 설치했던 안내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늑대의 생태를 설명하던 그림과 글자는 햇볕과 비를 오래 맞아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판 아래쪽에 작게 붙어 있던 글귀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이 산과 늑대는 이곳을 지켜나갑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태호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작 지켜야 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쓴 웃음이 입가에 조금 떠올랐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가 배낭을 어깨에 맸습니다. 배낭 속에는 간단한 장비와 응급약품, 그리고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10년 전 늑대들을 돌보며 기록해 두었던 관찰일지였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졌지만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산길 초입으로 들어서자마자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도시에서 묵혀온 먼지 냄새가 아닌 젖은 흙과 나무, 낙엽 냄새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흘러들어 바닥에 얼룩처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발밑의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군데군데 노랗게 마른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 전의 기억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기억 속에는 어린 늑대들의 울음과 자신을 따라다니던 호기심 어린 눈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위로 떠나던 날의 풍경이 겹쳐지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서둘러 짐을 꾸리던 손, 다시 돌아오겠다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약속을 너무 늦게 지키러 왔네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산길을 계속 올랐습니다. 산 중턱까지 이어지는 길은 예전에도 험했지만 지금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비와 눈이 길을 여러 번 깎아내린 듯 패인 곳이 많았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고 있는 곳에서는 건너뛰거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온의 바지는 흙에 묻고 신발에는 진흙이 엉겨 붙었습니다. 그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멈춰 서곤 했습니다. 멈춰 서 있을 때마다 주변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덩굴 사이로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라 나뭇가지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이 정도로 조용할 리가 없는데요.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숲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외에는 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짐승들이 남기곤 하던 발자국이나 배설물의 흔적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마치 이 산 전체가 어떤 주인을 위해 조용히 비워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산길이 조금 더 가팔라지는 지점에서 태호는 눈에 익은 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표시를 해두었던 커다란 참나무였습니다. 그는 나무줄기 쪽으로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줄기 한가운데에는 칼끝으로 조심스레 새겨두었던 작은 표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영역이었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예전 늑대 우리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그곳이 그대로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태호는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흙길 위에 이상한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여러 겹의 발자국이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크기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모양은 모두 늑대의 발자국과 닮아 있었습니다. 작은 것, 중간 크기, 그리고 유난히 큰 발자국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허리를 굽혀 그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흙이 눌린 깊이와 방향을 보아 최근 며칠 안에 지나간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발자국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늑대들이 일정한 경로를 정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혼자가 아니군요. 많이도 늘었네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발자국 줄기를 따라 몇 걸음 더 가자 흙길 가장자리에 찍힌 큰 발자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자국들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발가락의 배열과 발꿈치 모양이 유난히 분명했습니다. 태호는 그 자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발자국을 10년 전 자신 곁을 떠나지 않던 작은 새끼 늑대의 모습과 연결했습니다. 아직 몸집이 작아 다른 늑대들에게 밀리던 새끼, 검은 털이 유난히 짙어 흑연이라고 이름 붙였던 존재였습니다. 지금 이 큰 자국이 그 흑연의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라면 잘 버텼네요. 태온의 목소리는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곧 불안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늑대가, 이렇게 큰 무리가 이 산을 차지하고 있다면 인간과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산 입구의 경고 표지판과 군의 이름이 들어간 문구가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듯 들었던 산 주변 실종 소식도 떠올랐습니다.
태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벌어진 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던 10년이 갑자기 무게를 만들어 어깨 위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배낭끈을 한 번 더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가 낮게 말한 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숲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낙엽 위로 새로운 낙엽이 포개져 두툼한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태온이 그 위를 밟을 때마다 부서지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등 뒤 피부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분명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숲은 그대로 조용했습니다. 나무들만이 제자리에 서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약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야 바깥 어딘가에서 낮고 부드러운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태온의 귀는 그 소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군요. 괜찮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며 숲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늑대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와 목소리를 오래전부터 기억해온 존재가 있다면 어딘가에서 반응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호는 다시 몸을 돌려 위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산에서 예전 늑대 우리가 있던 자리까지는 이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그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허물어진 우리, 잡초만 무성한 공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늑대 무리의 새로운 중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마주보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오래 기다린 약속을 이제야 이행한다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여러 쌍의 눈동자가 조용히 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아직 그 눈빛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군부대 내 임시회의실에는 사람들의 긴장된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제 책상 위에는 지도와 서류, 태블릿 기기들이 뒤섞여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산의 위성 사진이 크게 띄워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양손을 책상 모서리에 올린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정리된 신고 기록들이 화면 옆에 목록으로 떠 있었고 그 옆에는 실종이라는 단어가 굵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어젯밤에 들어온 신고까지 정리된 자료입니다. 젊은 포획팀 요원 하나가 서류철을 들고 다가와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자 이름, 시간, 목격 위치,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늑대, 무리, 눈 많은 같은 표현들이 군데군데 표시돼 있었습니다. 다들 겁먹어서 과장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죠. 지우가 조용히 말하자 옆에 서 있던 요원이 살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은 뭐만 보이면 다 괴물이라고 찍어서 올리니까요. 지우는 미간을 조금 찌푸린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 반복되면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명단 옆에 적혀 있는 날짜들을 보고 있자니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지우에게 우연은 보통 준비되지 않은 위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는 정보 병력들이 모여 컴퓨터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며 지우를 불렀습니다. 대장님, 드론 영상 정리됐습니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스크린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큰 화면에는 산 능선을 따라 움직이는 회색 그림자들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그림자와 돌무더기 사이에 섞여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화면이 확대되자 그 실루엣이 분명해졌습니다. 길게 뻗은 다리, 낮게 숙인 몸, 그리고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모습이 화면 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우의 옆에 있던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한 4~5마리쯤 됩니까? 요원의 말에 정보 병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움직임을 분리해서 세어보면 최소 18배에서 20마리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 늑대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쪽 2마리가 방향을 잡으면 뒤쪽 무리가 늦지 않게 따라붙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체들이 서로 거리를 맞추는 움직임 자체가 단순한 야생의 무리가 아니라 뚜렷한 규칙을 가진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이 장면이 보고서 한 줄로 정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에 찍어보죠. 그가 말하자 한 병사가 즉시 위치 좌표를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능선 곳곳에 붉은 점들이 찍혀갔습니다. 점들이 이어져 만든 궤적은 마치 이 산을 한번 감싸면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 선처럼 보였습니다. 그 선을 따라 내려온다면 언젠가는 마을 가장자리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우는 돌연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에는 산 아래 마을의 지붕들이 줄 지어 보였습니다. 멀리 교회 십자가 위에 앉아 있는 까마귀 몇 마리가 느릿하게 날개를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실종자들의 가족과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무게를 만들어냈습니다. 포획작전 준비해야겠습니다. 지우가 말을 꺼내자 회의실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대장님, 정식 명령이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 한중년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단순 실종으로 분류된 건도 있어서요. 무장 투입은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공식 작전 명칭이 뭐가 되든 일단 준비는 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못했다가 나중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피해야겠죠.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억지로 누른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포획팀의 구성원들이 차례대로 의자에서 일어나 지우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실탄 대신 진정총을 사용할 것인지, 차량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드론과 무전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우는 각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만 짧게 정리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일단 산 입구부터 봉쇄합시다. 등산객, 하이킹팀, 사진 동호회 전부 오늘부터는 출입 제한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경찰서와 이미 조율된 부분이 있으니까 상황 설명 잘하고요. 그의 지시에 요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경찰서 소속 담당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언론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인터넷에 영상이 꽤 퍼져서 검은 늑대라면서 떠들썩합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한 번 더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괜히 누가 흥미 본다고 올라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때는 진짜 감당 안 됩니다. 그의 말에는 피로와 짜증, 그리고 책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소강 상태가 된 틈에 한 요원이 태블릿 화면을 들고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장님, 이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산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이름이 특이한 인물이 있어서요. 지우는 눈썹을 약간 치켜 올리며 화면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출입 노트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고 붉은 표시가 그어진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태온. 옆에는 간단한 방문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연구, 야생동물 관찰. 이 사람 예전에 이 산에서 근무했던 생태연구원 아니었습니까? 경찰 담당관이 기억난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10년 전쯤에 늑대 관련해서 지원받다가 갑자기 그만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주민들 사이에서 이름이 잠깐 나왔고요. 지우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늑대, 연구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오전 일찍 해 뜨고 얼마 안 됐을 때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그럼 지금쯤은 산 중턱쯤에 있겠군요. 지우는 머릿속으로 산의 고도와 이동 속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늑대들의 활동 범위와 드론 영상의 위치까지 합쳐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 태온이라는 인물은 늑대 무리와 상당히 가까운 지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위험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요원이 자동으로 내뱉듯 말했습니다. 야생 늑대가 저 정도 규모로 움직이는데 그 한가운데 사람이 있다면. 말끝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모두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팔짱을 풀고 얼굴을 문지르듯 손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일단 포획 작전은 늑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특히 이태온이라는 사람도 무사히 내려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산에서 추가 실종자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그의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문제는 단지 야생동물 통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과 과거가 얽힌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부대 마당에서는 이미 몇 대의 차량이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포획팀 요원들은 각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총에 들어가는 탄창을 다시 확인하고 통신 장비의 작동 여부를 체크하는 모습이 분주하게 이어졌습니다. 실탄은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합니다. 우선 모든 상황은 진정과 후퇴, 그리고 봉쇄를 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지우는 차량 옆에 선 요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했습니다. 늑대가 먼저 공격해 오지 않으면 함부로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태온이라는 사람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제게 보고부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장님.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답했습니다. 지우는 차량에 오르기 전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 위로 구름 몇 줄이 느리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드론이 작게 움직이며 산 능선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미 일이 커지기 전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작게 중얼거리며 운전석 쪽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시각 마을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천천히 마을 어귀를 돌며 확성기 방송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산 입구 출입을 당분간 제한합니다. 등산과 산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정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슈퍼 앞에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방송을 들으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늑대 얘기라 하더라. 옛날에도 한번 난리 났던 거 기억나나? 산 쪽에서 소리나고 그랬잖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옛 기억과 요즘 이야기들을 섞어가며 불안과 호기심을 동시에 쏟아냈습니다. 한편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떠드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라. 검은 늑대라고 찍힌 영상인데 조회수 장난 아니다. 진짜면 대박이다.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면 안 되나? 그러나 그 옆에서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렸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 아니다. 괜히 올라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너희만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다. 가족들도 생각 좀 해라. 그 말에 청년들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마을 회관 쪽에서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가족은 손을 꽉 쥔 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산을 워낙 좋아해서 설마 늑대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가족의 떨리는 말에 경찰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철저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은 형식적인 위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경찰의 표정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산 아래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걱정과 계산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량에 올라타며 이런 상황들이 한 지점으로 모일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늑대 물이 실종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로 다시 발을 들인 남자. 이 모든 것이 산 위 어딘가에서 서로 마주칠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출발하자 바퀴 아래의 자갈이 요란하게 튀어오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아까 회의실에서 느껴지던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머릿속에서만 돌아가던 가능성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우는 무전기를 손에 쥐고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산 중턱까지만 진입합니다. 늑대 무리 위치는 드론 영상 기준으로 추적, 태온이라는 인물의 위치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합시다. 모든 팀은 서로 시야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무전기에서는 각 팀장의 대답이 순서대로 들려왔습니다. 짧은 대답들 속에는 각자의 긴장과 각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산을 향해 나아가는 차량 행렬은 점점 속도를 올려 비포장길로 들어섰습니다. 먼지와 자갈이 뒤로 튀어오르는 가운데 누군가는 무전기를 조정하고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 나무로 가득한 산에서는 이미 여러 쌍의 눈이 그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후와 그의 팀이 올라가는 그 길 위로 보이지 않는 긴장선이 또 하나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온이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공기의 냄새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도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무거운 정적이 산 전체를 덮는 듯한 기운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득한 침묵 속에서 비롯되는 미세한 압박감은 처음 산에 들어섰을 때보다 훨씬 짙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간을 지나자 숲이 갑자기 넓게 열리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한때 태온이 사료와 장비를 보관해 두었던 사료 창고 터였습니다. 10년 전 늑대들을 돌보며 여러 물품을 쌓아두고 관리하던 그 장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고 건물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일부 벽면만이 힘겹게 기둥처럼 남아 있었으며 그 주변에는 풀과 덩굴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한 풍경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바로 늑대들의 생활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다양한 크기의 발자국이 겹겹이 찍혀 있었고 무너진 창고 잔해 안쪽에는 털과 긁힌 자국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창고 뒤편의 낡은 철문 근처에는 피 묻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주변에는 흙을 파헤친 자국과 새끼 늑대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듯한 작은 둔덕도 보였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그 흔적을 손끝으로 살폈습니다. 흙 위에 깔린 털의 촉감은 비교적 최근 떨어진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삼았군요. 그가 낮게 말하자 바람조차 잠시 멈춘 듯 덩굴이 흔들리는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바닥의 발자국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발자국의 형태, 각인된 무게감, 방향을 모두 분석해 보니 이곳이 늑대 무리의 중심 영역임이 분명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는 그저 먹이를 저장하던 곳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쓰라리면서도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쭈그리고 앉아 주변 기척을 감지하려 애썼습니다. 공기에는 늑대 특유의 묵직한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끈한 체온이 이 근처에 머물렀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숲 깊은 곳에서 작은 부스럭거림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즉시 몸을 세우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둠 같은 그림자 몇 개가 나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늑대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그림자가 움직이듯 숲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태호는 그 순간 깊은 호흡을 했습니다. 늑대들의 눈빛은 긴장과 경계, 그리고 묘한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사료 창고 터 주위를 크게 반원 형태로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혼란이 없었고 각자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앞쪽 늑대들은 경계를 유지하고 뒤쪽 늑대들은 조용히 주변 냄새를 점검하며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조직적 움직임은 이미 하나의 생태적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다른 늑대들과는 달리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진 그림자 하나가 나무 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태호는 그 늑대를 보자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흑연이었습니다. 10년 전 조그맣고 힘없이 떨던 새끼 늑대는 이제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단단한 몸집을 가진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흑연은 태온을 향해 곧게 다가오며 뒤따르는 여러 늑대들의 움직임을 한 번의 눈짓으로 조절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태온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흑연의 눈은 여전히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지만 그 안에 오래된 기억의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흑연의 귀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흑연은 태온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늑대 무리 전체가 태온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뒤쪽에 있던 몇몇 젊은 늑대들은 태온의 발 가까이에 살짝 다가왔다 뒤로 물러나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이 강했고 작은 몸짓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발목까지 자라난 새끼 늑대둘은 태온이 가진 냄새가 익숙한 듯 가까이 다가왔다가도 흑연이 낮게 내는 울음소리에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흑연은 몸을 조금 돌려 무리를 통제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어깨 근육이 강하게 움직이며 늑대 전체의 긴장과 안정을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그가 한 번 울음소리를 내자 젊은 늑대들의 불안한 행동이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태오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자신이 떠난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동안 늑대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 무리를 이끌며 스스로 이 산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창고 터 뒤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뼈들이 정돈된 형태로 놓여 있었고 누군가의 상처를 할자준 흔적처럼 건조된 피 자국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늑대가 서로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말 잘 버텼구나. 태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흑연이 몸을 크게 돌려 태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흑연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태온은 중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부딪혔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군요.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흑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태온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태온을 향한 기억과 신뢰가 남아 있었지만 무리를 지켜야 하는 우두머리로서의 경계심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멀리 아래쪽에서 낯익은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차량의 엔진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무전기의 잡음,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 군화가 흙을 밟는 소리. 태오는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포획팀이 드디어 이곳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태온의 목소리가 거의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늑대들도 변화된 기척을 감지한 듯 일제히 고개를 들어 산 아래를 주시했습니다. 젊은 늑대들은 발톱을 바닥에 박으며 긴장했고 어미 늑대들은 새끼들을 몸 뒤로 숨기며 서서히 뒤로 이동했습니다. 흑연은 낮게 울음을 냈습니다. 그 울음은 무리 전체를 가라앉히는 동시에 외부 위협에 대비하라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태온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늑대들과 포획팀이 충돌할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어떤 사소한 자극 하나만으로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흐를 수 있었습니다. 태오는 흑연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나 흑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용히 태온을 바라보며 돌아갈 시간과 머무를 시간을 판단하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낮지만 단단한 툭 하는 기계음이 숨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포획팀의 진정총 장전 소리였습니다. 태오는 즉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안 돼, 여기서 충돌하면 모두 위험해져요. 그러나 늑대 무리의 긴장은 이미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흑연도 예민한 자세로 몸을 낮추며 어떤 공격에도 반응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오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그는 다시 늑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창고 터 위로 인간과 늑대의 두세 개가 충돌하기 직전의 긴장선이 또렷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위에서 태오는 어느 쪽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선택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료창고 터에 가라앉았던 묵직한 고요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엔진음은 점점 커졌고 바람이 소리를 실어올 때마다 늑대들의 귀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청각이 뛰어난 늑대들은 이미 위험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특히 어린 늑대들과 젊은 개체들은 긴장감을 숨기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 움직임들은 어지럽지 않았지만 불안과 본능이 뒤섞인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심장이 점점 빠른 속도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획팀이 가까이 오기 전에 늑대들부터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러나 늑대 무리의 중심에 선 흑연은 여전히 태온과 사료창고 터 그리고 산 아래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리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확고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흑연의 판단은 곧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었고 그 결정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숲 아래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무전을 주고받는 소리, 군화가 바닥을 밟는 규칙적인 소리가 공기 속에 섞여 올라왔습니다. 이제 늑대들뿐 아니라 태온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흑연이 갑자기 울음을 내며 주변 늑대들을 한 번에 정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울림이 큰 울음이었고 무리는 그 신호를 알아듣고 제각기 자리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젊은 늑대들은 뒷다리를 곧게 펴고 몸을 낮추며 외부 위협에 대비하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며 태호는 흑연이 이미 위험을 예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산 아래에서 찰칵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포획팀이 진정총을 장전하는 소리였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에 따라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 맞닥뜨리면 모두 다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늑대들은 인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태온의 긴장된 목소리와 표정에서 상황의 중대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흑연 역시 태온의 몸짓을 바라보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좌우로 살짝 움직이며 무리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산 아래를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흑연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게 흑연의 마음속 중심이었습니다. 자신과 늑대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협에도 몸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흑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늑대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포획팀이 가까워지는 지금 잘못된 움직임 하나로 늑대 무리는 공격자로 낙인 찍힐 위험이 컸습니다. 태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늑대 몇 마리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흑연은 태온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며 몸을 가로로 세워 태온을 보호하듯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태온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흑연, 나 믿어줘야 해요. 지금은 도망쳐야 합니다. 그는 흑연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숲의 공기를 흔들 만큼 간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흑연은 그 목소리에 귀를 움직이며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달랐습니다. 흑연은 몸을 낮추고 태온 앞에 서서 외부 위협이 오면 전면에서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늑대들도 흑연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드론 하나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며 흑연 위쪽을 지나갔습니다. 드론 프로펠러 소리가 갑작스럽게 커지자
늑대들은 일제히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특히 젊은 늑대 몇 마리는 드론의 빠른 움직임을 위협으로 판단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안 돼. 태호는 손을 크게 흔들며 드론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늑대들의 공격성은 한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흑연이 짧고 강하게 울음을 내자 젊은 늑대들은 흑연의 허락 아래 산 아래쪽으로 달려나가려는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포획팀 쪽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사격 준비, 움직임 확인. 이어진 소리는 너무 빨랐습니다. 드디어 진정총 발사음이 숲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쉭! 그리고 곧바로 늑대 한 마리가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으며 나무 옆으로 몸을 굴렀습니다. 진정총이 정확히 겨드랑이 근처에 꽂힌 채였습니다. 그 작은 울음이 숲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늑대 무리는 그 소리에 본능적으로 반응해 흩어질 기세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어미 뒤로 숨었고 젊은 늑대들은 즉시 공격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무리 앞쪽에 서 있던 늑대 두 마리가 산 아래를 향해 날카롭게 울부짖었습니다. 흑연은 한순간 가장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리 중 하나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눈빛에서 경계가 날카로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제발 기다려요. 태호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흑연의 귀가 살짝 움직였지만 흑연의 움직임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늑대들과 포획팀 사이의 공간으로 뛰어들어 양팔을 벌려 막아섰습니다. 그만요.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인 것이었지만 흑연은 그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흑연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온 뒤쪽으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에게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는 무리를 혼란에서 다시 통제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획팀은 아직 흑연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대장님, 무리 움직임 변동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후 역시 산 아래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외쳤습니다. 발사 중지. 지금은 쏘지 마라. 태온 씨가 위험하다. 그 명령이 산 위쪽까지 닿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태온과 늑대들에게는 그 몇 초가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다시 산 아래를 향해 몸을 낮추려는 순간 흑연이 큰 울음소리를 내며 앞발로 땅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모든 늑대가 그 소리에 반응해 즉시 멈춰섰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획팀은 숲 위쪽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움직임이 줄어들었지만 늑대들은 여전히 전면 충돌 직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젊은 늑대가 쓰러진 위치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마다 늑대들의 시선이 움직였고 흑연은 태온 옆을 지키듯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깨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진정해야 해요. 태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늑대들은 다시 흑연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흑연은 고개를 돌려 무리에게 후퇴 신호를 보냈습니다. 늑대들은 태온의 뒤를 따라 천천히 산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으로 뻣뻣해진 몸들이 조금씩 풀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경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쓰러진 늑대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무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늑대 무리와 함께 산의 가장 깊은 영역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에서 포획팀은 움직임을 멈춘 채 조용히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첫 충돌은 아주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가 산 위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숲속에는 여러 겹의 발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낙엽과 작은 돌들이 발밑에서 밀려나면서 마른 소리를 냈지만 그 움직임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앞쪽에는 흑연과 몇 마리의 성체 늑대가 길을 열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진정총에 맞아 힘이 빠진 젊은 늑대가 태온의 두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새끼와 어린 개체들은 어미들의 몸 아래로 파고들며 따라왔습니다. 뒤쪽에서는 몇 마리가 뒤를 자주 돌아보며 포획팀 쪽의 기척을 경계했습니다. 태온은 자신이 걸을 수 있는 최대한 안정된 속도로 이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팔에 안긴 늑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호흡은 아직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그는 안도의 숨을 조금씩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언제 다시 총성이 울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떨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산 아래 방향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군복 차림의 사람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멀리 있지만 포획팀은 여전히 늑대 무리의 이동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선두에 서서 쌍안경을 들고 위쪽 숲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움과 판단해야 할 무게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옆에 요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지금 쏘면 확실하게 제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지우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먼저 자극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무리를 위쪽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상황만 통제합니다. 요원은 더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까 쏘아 쓰러뜨린 젊은 늑대가 무리 속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모두 보았습니다. 늑대들은 쓰러진 동료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위험동물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집단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무전을 잡고 다른 팀과 통신을 이어갔습니다. 전팀 발사 금지 유지. 늑대 무리는 위쪽으로 이동 중. 아직 공격 징후 없음. 인원 간 간격 유지하고 어느 쪽도 포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상황만 봅니다. 무전기 너머로 각 팀장의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숲 사이사이로 보이는 포획팀의 실루엣들은 모두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총구는 낮게 유지되었지만 시선만큼은 늑대와 태온, 두 방향을 모두 쫓고 있었습니다. 위쪽 숲에서는 여전히 늑대들의 움직임이 선명했습니다. 태온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질 때마다 흑연이 그 옆을 돌며 주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숲의 나무가 유난히 촘촘해지는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을 지나면 인간이 잘 드나들지 않는 산의 깊은 속살과도 같은 구역이 이어졌습니다. 태호는 그 지점을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는 낮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와 주변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흑연은 마치 그 말의 뜻을 읽은 듯 잠시 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더 깊은 숲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인간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지후와 몇 명의 요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멈춰 섰습니다.
총은 낮게 향하고 있었지만 언제든 들어올릴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태온이었습니다. 태온은 아직 젊은 늑대를 품에 안은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나무와 공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정태온 씨 맞죠? 지우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온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지우의 군복, 뒤에 서 있는 포획팀 요원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 주변을 둘러싼 늑대 무리가 같은 장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 같으면서도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산에서 늑대를 돌보던 사람이었다는 말 이미 들으셨겠죠. 태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 늑대들하고 같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는 비난과 의심보다 확인해야 하는 책임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자신의 팔에 안긴 늑대의 몸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당신들 총에 맞았습니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 더 이러면 이 무리는 사람을 그대로 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눈살을 약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사 명령을 냈던 순간과 그 후 늑대 무리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지후 뒤쪽에 요원 몇 명이 눈치를 살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쪽도 주민들을 지켜야 합니다. 산 아래 실종자도 있고 이미 겁에 질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늑대들이 단순한 위험으로만 보일 겁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 말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리를 사람 사는 곳에서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려는 겁니다. 이 깊은 쪽에는 비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지형이 막혀 있어서 내려오기도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죠. 거기라면 이 늑대들이 굳이 사람 영역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온의 설명을 곱씹으며 머릿속에서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군에서 지원받은 지형 자료 중 일부에 험난에서 특별히 주의 표시가 되어 있던 구역이 떠올랐습니다. 말씀하시는 곳이 이 근처입니까? 지우가 손에 쥔 태블릿의 지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다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하면서 우연히 찾았던 곳입니다. 입구가 좁아서 사람들은 잘 못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먹이 동물도 있고 물도 흐릅니다. 흑연은 두 사람 사이의 짧은 대화를 지켜보듯 서 있었습니다. 낯선 인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에 대해 늑대 무리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지만 태온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서 있는 모습에 따라 흑연 또한 몸을 낮추며 공격 태세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늑대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들이 단순 공격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해야 할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보통 전자를 선택하라고 속삭였지만 눈앞의 풍경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온 씨, 지우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산 아래 사람들한테 지금은 안전하다고 말해줄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당신 말대로 이 늑대들이 사람 사는 데와 떨어져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 계곡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태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포획팀이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늑대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떼어놓고 자신과 늑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면 산 아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설득도 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계곡 입구까지만입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총을 쏘지 않겠다는 것도요. 지우는 태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인간, 다른 쪽은 늑대, 두 세계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설득하려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있는 제 팀에게는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계곡 안은 당신과 저 늑대들의 영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뒤에서 지켜보던 요원 중 몇몇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전의 발사 이후 이 산에서 또 다른 피를 보게 되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걸려있던 긴장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계곡까지 같이 가시죠. 생각보다 길지는 않지만 길이 험합니다. 사람 쪽이 늑대들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말을 마친 태호는 다시 몸을 돌려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향했습니다. 흑연은 잠시 지우 쪽을 돌아보며 낮게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것은 이 낯선 협력을 받아들인다는 신호인지 단지 감시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암시였습니다. 늑대 무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흑연이 맨 앞에 서고 태온이 그 조금 뒤에서 젊은 늑대를 아는 채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를 어미와 새끼 늑대들이 줄지어 따라갔고 맨 마지막에는 경계심이 강한 젊은 수컷 두세 마리가 후미를 지켰습니다. 포획팀은 그보다 더 뒤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 조용히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더 좁고 험해졌습니다. 나무 뿌리가 바닥 위로 길게 드러나 있어 발을 잘못 디디면 쉽게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요원들에게 천천히 움직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치우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잡아 넘어진 다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그 사이 태호는 자연스럽게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땅이 미끄러운지, 낮은 바위 아래를 통과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안내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숲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나무들이 좌우로 벌어지며 작은 협곡 입구 같은 틈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만들어 놓은 듯한 좁은 통로가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물이 흐르는 소리가 은근히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계곡 입구입니다. 태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늑대 무리는 자연스럽게 그 통로 안으로 줄지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흑연은 잠시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지후와 마주쳤습니다. 지후는 총을 더 낮게 내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 넘지 않기로 한 선이 분명히 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늑대들이 한 마리씩 협곡 안으로 사라져갈 때마다 외부의 소음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 돌에 부딪히는 작은 자갈 소리만이 그 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연이 입구를 통과하며 짧게 한번 울음을 냈습니다. 그 울음에는 무리에게 보내는 신호와 동시에 이제부터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호는 젊은 늑대를 품에 안은 채 마지막으로 협곡 안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입구 앞에는 포획팀과 지우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좁은 틈을 바라보다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팀 여기서 더 이상 진입하지 않습니다. 계곡 입구까지가 우리 구역입니다. 이 안쪽은 출입 제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상부에 보고 올 겁니다. 그렇게 말한 지우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여전히 축축하고 무거웠지만 조금 전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를 품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두 무리가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늑대의 길, 하나는 인간의 길. 그리고 그 사이에는 두 세계를 잠시 이어준 좁은 길 하나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계곡 입구의 좁은 통로를 지나자 바람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위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얇고 차가웠고 오래된 흙 냄새와 젖은 이끼 향이 동시에 풍겼습니다. 태호는 젊은 늑대를 품에 안은 채 발 아래 작은 자갈에 굴러가는 소리를 느끼며 천천히 입구를 통과했습니다. 흑연과 늑대 무리의 그림자가 사라진 그 협곡 너머에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위 절벽들이 둥근 원을 그리며 서 있고 안쪽에는 오래전 빙하가 스쳐 지나간 듯한 움푹한 분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지 못했지만 대신 넓고 풍성한 관목과 작은 풀들이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샘이 있어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줄기는 계곡 바닥을 흐르며 작은 연못을 만들었고 그 물가에는 이미 늑대 몇 마리가 목을 축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 물결을 부드럽게 건드리며 잔잔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늑대 무리의 숨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독특한 생명의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태호는 계곡의 중앙쯤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물이 대부분은 안전한 위치까지 도달했고 쓰러진 젊은 늑대도 그의 품에서 조용히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호흡은 일정했고 근육의 긴장도 조금씩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그 늑대를 바위 옆에 부드러운 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늑대의 털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상처가 퍼지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조금만 더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흑연은 그 뒤에서 태온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흑연은 계곡의 주인이 새로 나타난 듯한 자세로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냄새를 맡고 어떤 부분에서는 발을 들어 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무리의 안전을 점검하는 우두머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늑대 몇 마리가 그의 뒤를 따라 움직였고 새끼 늑대들은 그 모습에 호기심을 품고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조금 뒤 태호는 자신도 모르게 계곡 전체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라면 충분히 살 수 있겠네요. 그 말은 늑대들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오랫동안 자신에게 던져온 약속에 대한 작은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곡 안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획팀이 계곡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든 상황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태호는 늑대들의 불안을 완전히 가라앉히기 위해 주변 상황을 먼저 점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계곡의 북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절벽이 높게 치솟아 있었고 나무들이 밀집되어 있어 바람이 거의 통하지 않는 지점이었습니다. 햇빛이 약하게 들었고 바닥은 축축한 흙으로 덮여 있어 풀이 부드럽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곳이라면 다친 늑대를 눕혀 회복시키기에 적절했습니다. 여기에 둬도 되겠어요. 이곳은 더 조용하니까요. 그가 말하자 흑연은 잠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흑연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적어도 태온의 행동을 의심하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계곡 입구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도 아니고 무전기 소리도 아니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지만
사람의 존재가 풍기는 묘한 기운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늑대 몇 마리가 입구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끼 늑대들은 어미의 뒤로 숨고 성체들은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태온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구 너머의 좁은 틈에서 군복의 색이 희미하게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후와 2명의 요원이 조심스레 입구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대로 협곡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곡의 안쪽을 탐색하는 늑대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태온에게 손을 들어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원들은 바짝 경계를 풀지 않았지만 총구는 확실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조금 놓았습니다. 늑대들도 입구 밖에서 무리를 따라오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군요. 태온이 중얼거리자 흑연이 옆에서 낮게 코를 훅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는 묘하게 비판 같기도 하고 이해한다는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계곡 바닥에서 뛰놀던 새끼 늑대 하나가 갑자기 태온 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아직 발이 서툴러 돌부리에 걸릴 듯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작은 몸은 태온의 신발 앞까지 와서 멈춰 섰습니다. 태온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가 계곡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새끼 늑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온의 손을 바라보다 느린 동작으로 손등을 가볍게 냄새 맡았습니다. 그 다음 예상치 못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새끼 늑대가 태온의 신발끈을 살짝 물고 들썩이며 장난을 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어리숙하지만 귀여웠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늑대들도 조금씩 경계를 풀며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흑연은 그 광경을 잠시 바라보다 부드럽게 다음 행동을 결정하듯 몸을 돌려 계곡 안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두머리가 가능성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받아주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훨씬 더 큰 울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공기 속에는 새롭게 형성되는 두려움과 신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늑대 무리는 계곡의 새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태호는 늑대들과 함께 이곳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계획을 자연스럽게 세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지우는 입구에서 한 발짝 물러서며 무전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진입하실 겁니까? 그 목소리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까지다. 저 계곡 안은 이제 저들이 지켜야 할 곳이다.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고 무전을 끊었습니다. 늑대들의 새로운 삶을 위한 공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포획팀은 계곡의 문 앞에서 경계를 유지하며 인간과 늑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계곡 안에서는 흑연과 태온, 그리고 늑대 무리가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며 조용히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계곡의 문이 열렸고 두세 개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곡에서의 시간이 흐르자 태호는 어느새 늑대 무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흑연은 계곡 중앙의 바위 위에서 짧게 울음을 내며 무리의 하루를 시작했고 새끼 늑대들은 그 울음에 반응하여 들뜬 듯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태호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며 천천히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계곡 바닥에는 촉촉한 흙냄새가 퍼져 있었고 여전히 물은 부드럽게 흐르며 연못가를 따라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계곡 바위 위에는
전날 태온이 펴놓았던 관찰 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필기구 몇 개와 작은 주머니 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 연구소에서 하던 습관처럼 늑대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무리 어군, 오늘은 물가에서 훈련 행동 다수 관찰. 흑연은 새벽 순찰 완료 후 새끼들에게 접근 허용. 노트에는 빠르게 글씨가 채워졌고 태온의 필체는 오래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중 입구 쪽에서 발걸음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먼저 태온에게 그 기척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바위 사이 좁은 통로 너머에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요원 한 명만 따라오고 있었고 둘 다 총기는 멀찍이 등에 맨 채로 접근했습니다. 정태온 씨. 지우의 목소리는 계곡의 고요를 깨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태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군요. 예. 더 이상 사람을 많이 데려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상부에서도 이 계곡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늑대들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무리의 호흡은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흑연은 멀리서 지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새끼 늑대들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저 녀석 우두머리 맞죠? 지우가 조심스레 질문하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년 전에는 아주 작고 약한 새끼였죠. 지금은 거의 이 산의 왕이군요. 지우의 말에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계곡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늑대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서로를 돌보는 모습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질서보다 조화로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그런 장면을 신기함과 경외심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언론 대응과 주민 설명회를 했고 당신이 늑대들과 공존하려 한다는 말에 놀랐지만 결국 이해하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고맙긴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이 산에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은 건 절반은 당신 덕분입니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젖은 흙을 가볍게 긁으며 작은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선은 흘러내린 물방울과 함께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대화가 잠잠해진 순간 작은 그림자가 계곡 뒤쪽의 풀숲에서 움직였습니다. 새끼 늑대 한 마리가 태온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어제 그의 신발끈을 물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작은 늑대는 태온 앞에 서더니 다시 신발끈을 물고 가볍게 당겼습니다. 태온은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또 왔구나. 새끼 늑대는 손바닥을 한번 냄새 맡은 뒤 그 위에 얼굴을 기대며 천천히 코를 비볐습니다. 태온의 손끝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우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 아이는 벌써 당신을 무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 단지 신발끈이 재밌는 걸지도. 태호는 새끼 늑대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늑대는 겁을 내지 않고 태온의 품으로 몸을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흑연이 새끼였던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계곡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은 천천히 풀잎을 흔들었고 햇빛은 바위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으며 늑대들의 움직임은 생명력과 안정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입구 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계곡은 당신과 늑대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요. 그 말 믿겠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계곡을 바라본 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협곡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인간의 소리는 줄어들고 자연의 소리만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품에 안긴 새끼 늑대를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며 지나갔고 늑대 무리는 한껏 느긋해 보이는 모습으로 계곡의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태호는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떠나 있던 이 산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늑대들은 다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곳에서 오래전 잃어버렸던 삶의 한 조각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계곡 위로 햇빛이 스며들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늑대들의 집이자 태온의 집이었습니다. 두 세상이 충돌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아주 조용한 경계의 땅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위에서 새끼 늑대는 태온의 손끝을 살짝 물고 장난을 걸며 느리지만 단단한 새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